여섯 번째 문명의 마지막 사이클에서 세상을 관조하고 존재의 근원을 성찰하는 당신을 위한 해적 방송. 안녕하세요. 최옥후의 해적 방송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이 된 지도 벌써 이제 3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인수위가 출범하면서 많은 인선들이 이루어졌고요. 그 인선들의 방향에 따라서 지금 국제 정치계와 외교계 그리고 각국의 주식시장과 증시 또 미국의 자산시장들까지 크게 요동치는 그동안의 3주였습니다. 이 3주간에 매번 나오는 여러 군데서 복잡하게 나오는 파도들을 일일이 파악하기보다는 그 안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큰 흐름이 뭔가 그 세력들의 모습을 보면서 외부적으로 나오게 되는 다양한 움직임들 그것들을 유추해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로 꿰뚫어서 볼 수 있도록 또 이 내용들을 오늘부터 3부작에 걸쳐서 대충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가 기존의 세력들인 월가 금융과 그리고 연준과 앞으로의 어떤 거창한 싸움을 예고를 하는데 그 한가운데에서 지금 재무장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그 재무장관 인선이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나 한번 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가장 재미있는 인물이죠. 일론 머스크가 그 안에 정치계에 입문을 하면서 지금 그동안 3주가 지났는데 트럼프 옆에서 가장 자기만의 어떤 이권을 잘 관리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에 테슬라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사실상 그것이 애초에 지난 한 2주 동안 대선 당선되고 나서 한 2주 동안은 앞으로 테슬라의 미래가 엄청나게 밝을 거다 막 시장에서 그런 식으로 호객꾼들이 와서 띄우면서 난리가 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엔비디아 주식부터 해서 반도체 3배 레버리지 그 다음에 테슬라, 암호화폐 이렇게 세 개를 제일 많이 지난 한 20일까지 제일 많이 매수했다고 얼마 전에 그 자료를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러나 엔비디아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 흐름 그 전부터 쭉 보았었고 얼마 전에 또 회원 영상에서는 거의 1년치 결론까지 한번 낸 바가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죠, 어제까지.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그동안 오르고 있었는데 테슬라 역시 그 전에 제가 테슬라 관련 영상에서 아찔한 동거라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지금은 전략상 서로 손을 잡았지만 굉장히 아찔한 동거 그런 모습이고 그 내부 안에 얼마나 많은 정치적 알력들의 지금 싸움이 있고 각자의 어떤 속타는 상황들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또 보면서 요즘에 그 테슬라의 어떤 펀더멘탈적인 주가의 흐름까지 관련지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부작의 마지막에는 이제 장안의 가장 큰 화제죠. 다른 건 몰라도 암호화폐 하나만큼은 앞으로도 더 날아갈 것 같죠. 정말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정말 그 어떤 때보다도 미국이 갑자기 친가상자산, 친암호화폐 정권으로 지금 돌변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과 인선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사들까지도 지금 빠르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나가면 진짜 과거에 엘살바도르가 국가 어떤 통화로서 암호화폐를 선택했던 것처럼 미국도 조만간 그렇게 될 것 같죠. 기대감에 지금 지난 3주 동안 비트코인만큼 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죠? 거의 과열 열풍이 3주 동안 계속 되었는데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미래는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거기에 사람들의 그런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 시대에 이대로 계속 암호화폐가 계속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갔으면 이제 그리고
자신도 여기에서 어떤 조금 이득도 보고 싶은 그런 계중들의 심리가 지금 결합이 되면서 암호화폐에 새로운 신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최근에 트럼프와 그의 어떤 새로운 기축통화, 기존의 세력에 대항하는 새로운 기축통화라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과에서 간다라는 대중들이 아주 지금 상태에서 딱 좋아할 만한 그 얼마 전에 바로 제가 전에 그 커뮤니티에 글 하나 올렸죠.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일단 지금 사람들 대중 심리의 그런 변화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트럼프 정권에서 지금 그만한 행동력과 추진력 그리고 새로운 친암호화폐 인사들을 행정부에 여러 군데 구축하고 있고 트럼프 또 그 아들들이 암호화폐 사업을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날아갈지 얼마나 오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암호화폐 시간에 한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죠. 할 말은 많은데 오늘 그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차피 그 시간 되면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충 3부작 정도로 해서 오늘부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첫눈이 왔죠? 출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기분이 좋으셨는지 아니면 짜증이 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있는 남쪽도 오늘 아침에 몇 번 이렇게 눈이 좀 첫눈이 흩날렸습니다. 하루 종일 날씨가 오락가락 하는데 서울과 북쪽 지방에는 좀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참 눈이 내리면 마음이 설레고 첫눈 오는 날 옛날 그 뭐 오리털 파카나 패딩 그런 거 없던 시절에 우리 다 이 모직 코트 같은 거 입고 다니면서 그 집에서 날마다 그 어머님 할머님이 짰던 손수 짰던 그 두툼한 털실로 짰던 목도리 같은 거 스웨터 같은 거 벙어리 장갑 같은 거 끼고 다니던 시절에 시내에서 이렇게 첫눈이 오고 구세군 주머니가 딸랑딸랑하고 그렇죠? 학교에서는 또 크리스마스 실도 사고 참 가슴 설레이고 두근두근했던 첫눈 그렇게 기다리면서 어렸을 때는 첫눈이 언제 오나 첫눈이 오면 정말 큰 축복 같고 마음이 그렇게 설렜었죠. 기대하고. 지금도 그러시나요? 지금은 안 그러시죠? 어른이 돼서 좀 서글픕니다. 어쨌든 첫눈 오면 이쁘긴 한데 이게 또 서울같이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서는 뭐 금방 지하철에서 사람들 몰려 나와가지고 막 우르르 걸어다니면 금방 또 녹아가지고 그 길바닥에 때먼지하고 섞여서 시커먼 막 물이 진흙탕이 돼서 참 신발 다 버리고 그렇죠? 녹지 않고 그대로 또 얼어버려도 문제죠. 출퇴근하시는 분들 야 이거 골치 아프고 자연을 탓할 게 아니라 너무 한 곳에 몰려 사는 우리 인간들 때문이죠. 사실은.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3부작을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말해봐라 누가 진짜 보스지? Now who is the boss? 누가 보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입니다. 그 옆에 온갖 인사들을 앉혀놓고 일론 머스크가 옆에 들러붙고 해도요. 이 정권은 어차피 트럼프 독재 정권입니다. 뭐 독재자 나쁜 독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최종 결정은 누가 옆에서 뭐라 해도 트럼프 마음대로 전적으로 이루어진다. 트럼프의 진짜 성질을 알고 있으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트럼프의 등장은 시대가 원하고 미국이 원했던 겁니다. 이거는 그 전 세계 우경화의 어떤 그 흐름에서 점점 사람들이 극단으로 가고 생각이 경제도 어려워지고 하면서 나부터 살고 내 가족부터 살아야겠다 하면서 서로를 배척하고 미워하게 되는데 이거를 그동안의 세력들의 마스터 플랜이 이념 진영 갈등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하기 위해서 더 많이 이런 세상에 이런 사주를 선동을 했죠. 그래서 지금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뭐 이미 뭐 신나치가 막 공공연히 뭐 독일도 뭐 거리 가두행진을 하고요. 이탈리아는 실제로 무솔리니의 그 극우 파시즘을 그대로 이어받은 정당에서 새로운 여자 총리가 나왔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최근 정권도 그런 영향을 받았죠. 우파 중에서 보수 중에서도 가장 극렬한 우파의 지지를 받는 그런 세력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기 행정부 시절에
일기 정권의 많은 실수와 비난을 받으면서 역대 최악의 미국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면서 자리에서 내려왔던 트럼프를 다시 살려내게 되죠. 예. 그래서 트럼프가 이게 지금 어쨌든 우리 인류가 20세기 후반하고 21세기 초반에 걸쳐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최근 몇백 년에 걸친 인류 사회에서는 이번 6번째 문명에서는 가장 최전성기를 그때 누렸다고 봅니다. 20세기 후반하고 21세기 초반에 걸쳐서. 제가 그때를 살아서 다행이네요. 하지만 이제 그것도 사물이 극에 달하면 이제 반대로 돌아가야 되죠. 멈춰서. 그 오랫동안 번영해 오던 인류 사회의 변곡점, 전체 사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이고 시대가 인물을 낳고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지금 시내 중심가에 지금 미국도 유럽처럼 나치 깃발을 들고 외국인들, 미민자들 다 몰아내라, 유대인들 다 나쁜 놈들이다 욕하는 이런 가두행진 시위가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11월 19일의 기사입니다. 네오나치죠. 네오나치. 공개적인 집회. 이제 미국도 유럽처럼 숨어있던 사람들이, 물론 트럼프가 이런 사람들을 다 대변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바로 전에 커뮤니티 글에도 제가 썼던 것처럼 대중들은 어떤 하나의 인물을 자기가 사랑하고 지지하고 내세울 때 자기 내부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 자기가 보고 싶은 모습대로 그 사람을 보고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죠. 어떻게 보면 참 짠한 겁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특히 우리 어머님들 평생 그 옛날 구시대적 거기에서 여자가 천대받는 그런 사회에서 자기 인생을 피동적으로만 억압받고 살아오신 분들,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그 모든 응어리진 회환과 이런 거를 다 대리만족하고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스타를 원하죠. 그래서 이제 미스터 트롯 그런 데 나온 어떤 그 젊은 친구들, 트롯 가수들 전국 공연을 막 따라다닙니다. 그 나이 이제 60, 70 돼서 뒤늦게 이제 바람이 불어서. 그리고 그 사람한테 모든 사랑을 주고 그 사람이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대리 만족도 느끼고 하죠. 하지만 그 와중에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모습만 보고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팬덤 안에서 호사가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죠. 자기들만의 드라마를 자기들이 만들어 나가요. 10대 애들도 연예인 좋아하면 연예인들끼리 무슨 뭐 백합물이라고 하나요? 막 연애하고 막 그 보이 그룹들 그런 거 자기들끼리 막 그 안에서 러브라인 맘대로 막 만들어 나가고 하면서 자기 모든 그 숨겨져 있던 욕망과 어떤 울분 이런 걸 다 거기다 투사를 하죠. 지구인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좋아하던 트로트 가수가 뭐 학폭에 연루되었다, 음주운전을 했다 해도 자기들이 만든 스토리와 신화 안에서 절대 믿지 않죠. 가가 그럴 애가 아니다. 그렇죠? 얼마나 알았다고 얼마나 안다고. 자기가 사랑하는 모습대로 이미 사랑하는 거고 그 신화와 스토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기도 하고 자기 어떤 울분을 대신 풀어줄 정의의 사도로 누군가를 원하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모론, 누군가를 응징해야 되고 세상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걸 막고 있는 못된 세력들이 있다는 음모론의 신화에 푹 빠지게 되면서 그 구세주로 또 그를 여기게 됩니다. 나치 깃발 얘네들도 그런 거죠. 사실 뭐 트럼프가 뭐 네오나치는 아니겠죠. 하지만 트럼프의 어떤 지도자가 바로 이 자기들을 그렇게 못살게 억압했던 이민 세력과 그 나쁜 놈들을 다 지금 몰아주는, 미국만을 강하게 하는 나라를 만드는 대통령이다 하면서 자기들이 사랑하고 싶은 대로 트럼프의 모습을 정해놓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당당하게 나오는 겁니다. 거리낌 없이 길거리로. 친환경 입에 담지도 마. 미국 기업들 친환경 정책 줄줄이 줄폐기하고 있고요. 역시 기후위기에 대해서 그동안 또 사실은 세력들의 양쪽 진영에서 선동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많이 선동당한 사람들이 이게 정치 싸움 할 게 아닌데 결국은
또 나쁜 놈들이 자기들 배만 불리려고 이렇게 기후위기를 악용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눈치 보면서 기업들도 친환경 정책을 줄줄이 폐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거는 사실 지구 전체로서 보면 좋은 흐름은 아니죠. 월마트도 인종과 뭐 소수 민족에 대한 다양성 정책, 기업들도 그런 것도 다 축소하고 있다. 왜? 보수 집단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건 뭐 우리나라도 뭐 최근에 다 일어났던 일이니까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네요. 11월 25일 이틀 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중국과 유럽연합이 전기차 관세 다툼을 곧 일단락하겠다. 일단 휴전하겠다. 이거 제 채널에서 몇 달 전부터 틈틈이 말했던 거죠. 맨날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봐라 중국 힘든데 그나마 전기차도 막 유럽이 막 못살게 울고 관세 어마어마하게 물러가고 중국은 더 안 됐네 낄낄대면서 아유 옆집 막 저기야 잘 안 되는 거 보면 괜히 우리 막 기분 좋죠. 맨날 그런 자극적인 뉴스로만 우리나라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죠. 겉으로만 싸우는 척 하는 거다 둘이. 오버하는 거고 사실 중국이나 유럽이나 속으로는 미국과 이런 데 눈치 보면서 서로 곧 막 관세 전쟁 엄청나게 할 것처럼 보여주기 식으로 질질 끌면서 10월부터 할 거야 11월부터 할 거야 너 두고 봐 말만 그렇게 하지만 대선 이후로 자꾸 미루고 있고 대선에 트럼프가 결정되는 순간 바로 둘이서 손잡을 거다 없던 일로 하고 그 전에 뭐 관세 얼마 때리겠다 한 것도 전기차도 왜냐하면 둘 다 손해보는 거니까 없던 일로 돌릴 거다 했었죠. 그 뉴스가 25일 그저께 뉴스에 결국 나온 겁니다. 이처럼 국제정세의 진짜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념과 진영 갈등의 울타리 안에서만 지금 국민들 어장에 가둬놓은 그 어종들처럼 양식을 시키고 있고 그 주는 떡밥이 항상 그 수준에 맞는 언론들의 기사입니다. 거기에 그대로 농락당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국가산업이 몰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삼성이 뭐 어쨌네 저쨌네 그만들 하시고 사실은 이 국제정세의 과도기 격변기에서 세상 흐름을 읽지 못하고 외교에서 굉장히 경색된 자세로 크게 뒤떨어져 있던 것이 제일 큰 원인이라서 항상 그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 경제도 고담시티처럼 파탄이 날 거라고 2년 전, 3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 잘 나간다. 삼성 최고인데 전기차 최고인데 뭘 걱정하냐. 우리나라 석유화학 중공업 최고인데 뭘 걱정하냐. 다 뺏기고 순식간에 다 망가지게 되고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금년에 반도체 절단 나는 거고 얼마 전에 요새 뭐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도 이미 조선업도 다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서 중국한테 다 추월당했는데 최첨단 산업은 국제정세에서 편을 잘 못 붙고 우리끼리 이념 진영론을 집안 싸움만 하다가 지금 미래 먹거리도 뿔뿔이 흩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맞는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 와중에 아이고 이 전쟁판에 우리를 끼어 들어가지고 자기들 수하대로 멋대로 사냥철에 부려먹는 사냥개처럼 이용만 하다가 토사구팽하려는 그런 위험한 움직임도 있는데 이거 그나마 지금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슬쩍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배 아프다고 하고 회사 나가지 말고 일단 탁 엎드려서 관망이라도 해야 되는데 경솔하게 움직이면 안 되는데 자꾸 지금 그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두 눈만 멀뚱멀뚱 뜨고서 어떻게 빨리 움직여야 되는지 정부와 국가와 국민이 정신을 좀 차렸으면 하지만 글쎄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저 세상이 흘러간 대로 휩쓸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그저께 뉴스인데 인텔 반도체에 원래 85억 달러 보조금 주던 거를 80억 달러로 최종 결정이 났죠. 미국 정부에서.
문제는 지금 트럼프가 당선돼서 이런 거 보조금 왜 주냐, 줄 필요 없다, 국가 예산 아껴야 된다, 다 무위로 돌리겠다고 하죠. 뒤집어 엎겠다고. 그 전에 빨리빨리 조기 예산 집행해서 막 나눠주는 겁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제일 먼저 준 게 그때 우리가 영상으로도 얼마 전에 살펴봤던 대만 TSMC가 국제정세에서 외교에서 밀당을 기가 막히게 하면서 바로 66억 달러 약속한 그대로 다 받아갔죠. 그리고 나서 자기네 미국 회사 인텔한테 조금 축소는 했지만 줄 만큼 다 준 겁니다. 역대로 제일 많이 준 거예요. 축소했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준 적이 없었어요. 자기네 기업이라도.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거기다 가장 사실은 돈 많이 들여서 가장 많이 공장 지어주고 자기 돈 쓴 나라는 대한민국이죠. 삼성, SK, 하이닉스, 현대 다 있죠. 걔네들은 주겠다고 한 거 안 주고 있어요. 아직도. 트럼프 취임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뉴스에서 이런 거 가서 어떻게 우리도 밀당을 국가 정부에서 하던가 받으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는 들리지가 않아요. 국민들도 신경을 안 쓰고. 좀 안타깝네요. 5개의 별, 5개의 인연. 인간과 영물이 진화를 거듭하며 부딪히게 되는 시련과 가치들, 그리고 깨달음. 야차요. 지금 이 오래된 이야기를 무료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최후의 오크의 이야기 세상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1부 시작입니다. 아직도 1부를 시작도 안 했어요. 1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트럼프와 월가 금융가 그리고 연준과의 싸움인데 그 한가운데 바로 재무장관 자리가 있다는 건데, 왜 재무장관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이 트럼프 행정력의 모든 그 주 원동력이 되는 모든 정책을 추진하는 가장 힘 있는 자리인데, 이런 것들이 기존의 금융 세력하고 서로 알력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중간에서 미국이란 나라가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펼칠 때는 월가 금융 세력의 도움과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옛날에 그 역할을 많이 해왔던 게 워렌 버핏이 많이 했었고요. 뭔 일 있어서 재무부가 민간 금융기관의 협조를 구하면서 이렇게 좀 하는데, 미국 국가를 위해서 너희 월가에 있는 큰 투자은행, 세계 막 5대, 6대 투자은행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부터 해가지고 모든 은행권들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돈 벌려고 각자 나가는데, 그러지 말고 미국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너희들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러는 것처럼 힘을 모아가지고 뭔가 같이, 그래,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어벤져스처럼 이렇게 합시다 하는 뭔가 그런 구심점이 되어서 같이 이 정책에 협조를 해달라라고 재무장관이 요구를 할 때, 그 재무장관이 얼마나 기존의 월가의 인맥들이 많고 월가의 주요 큰 세력들하고 친밀한 선이 닿아 있냐, 그것이 작용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워렌 버핏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고요. 또 이제 외부에서 외국하고 어떤 외국 금융 세력과 그런 미국이 맞서 갖고 뭔가를 할 때는 조지 소로스나 그런 세력들이 많이 그 하수인이 됐었고요. 그리고 최근 21세기 들어와서는 워렌 버핏의 후계자가 나왔죠. 2010년부터 키워졌던, 그게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입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잠룡이고,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미국 대통령까지 한 자리 해먹을 사람이라고 보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트럼프가 하고 싶은 대로 경제정책과 금리정책을 가져가려면 재무장관이 앉혔는데, 재무장관이 트럼프 말만 잘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월가의 금융 세력들을 움직일 만한 인맥과 인선과 중재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친화력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사람이 찾기가 힘들었던 거죠. 자, 거칠 게 없는 트럼프가 유일하게 겁내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월가의 오래된 미국의 터줏대감 금융 세력들입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청교도가 종교적 압박, 피해를 피해서 건너오고,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 때문에 건너오고, 이민족들이. 그래서 미국에 또 거기에서 파벌에서 밀려난 하위 귀족들, 영주들이 와가지고 농장주들이 와서 밀려오고서 새로운 신아메리카 대륙, 거기 이제 기존에 있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인디언들은 다 때려 죽이고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때 유대 금융 세력들도 그쪽으로 이제 조금씩 옮겨왔고, 또 이제 특히 1차 대전, 2차 대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다 유대인 압박을 피해서 몰려왔었죠. 처음에는 이것이 연준을 창립했던 유대 금융 세력이 근간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는 20세기 중반 후반 거치면서는 서로의 이해 타산에 따라서 아주 자본주의 시장이 크게 발전하면서 현재는 그냥 막연하게 유대 금융 세력이 아니라, 로스차일드가 아니라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정치 세력, 새로운 신흥 금융 세력들이 다 결합해가지고 그동안 꾸준하게 이합 집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전체의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서 가장 기득권을 크게 행사하는, 물론 이제 아직도 유대인 계통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 기득권을 크게 행사하는 상위 기득권, 자본주의 경제 그룹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미국의 달러가 금이나 담보 자산 없이도 순전히 미국만의 영향력만으로 기축통화가 되어버린 게 1970년대 이후인데, 이때부터는 사실 전 세계가 점점 시간이 몇십 년 동안 사실상 미국이라는 나라가 굳이 그 땅을 점령해서 식민지로 만들지 않아도 금본위제의 그 소나기를 벗어난 무제한으로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 달러가 되면서 미국의 경제적인 실효 지배를 받는 자본주의의 경제 식민지 시대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19세기, 18세기까지 있던 그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에서 총칼을 앞세웠던 제국주의 식민지가 아니라 달러를 앞세우는 경제 식민주의 시대로 전 세계가 다 점령되고 지배받기 시작한 거였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몽골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그 문화 양식과 뭐 이런 거 그대로 인정해주죠. 자기들이 전 세계를 지배할 만한 인구 수나 어떤 국가력은 안 되니까요. 대신 거기에서 계속 조공을 받죠. 달러라는 지금의 기축통화 체제로 그게 지금 완성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행태는 지난 수십 년간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하, 세상이 가만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네. 지난 60년, 70년 동안 조금씩 세상에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알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화 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지금 21세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뚜렷이 미국이 기축통화 시스템으로 맨날 저렇게 달러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가만 보니까 전 세계를 다 쪽쪽 빨아먹네 하고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여러 차례 노고라가 되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에서는 그때부터 이제 슬슬 무슨 얘기들이 나왔냐? 20세기 말부터 호사가들, 이런 걸 좀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 꾸미기 좋아하는 판소리 수군가처럼 아까 초반에 얘기한 그런 트로트 가수들, 연예인들, 트럼프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 그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듯이 그런 호사가들의 힘을 빌어가고 그때부터 프리메이슨,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 등의 음모론들이 아주 민간에 다양하게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러죠? 옛날에도 보면은 어떤 왕조에 첫째 왕자, 둘째 왕자, 그 다음에 병약하게 태어난 서자, 셋째 왕자가 있는데 왕과 왕비와 세자들 사이에 어떤 막 암투가 막 벌어진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이 왕가의 이야기지만 노고라가 되면은 점점 백성들한테도 조금씩 퍼져나가죠. 야, 왕가에서 어제 그랬다더라. 그러면 그것이 또 그 백성 민중들의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들의 울분이나 소망 그런 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떨 때는 없는 소문. 야, 셋째 왕자가 알고 보니까 뭐 지리산 산신령의 아들이래더라. 자기들이 보고 싶은 막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자기들만의 신화가 되고 백성들 사이에서. 아니면 심지어 민간의 무속신앙, 그 시대에 백성들의 마음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무속신앙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삼국지의 관운장 같은 경우도 그 무속신앙에서 신으로 받들어지기도 하고,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는 메가더 장군이 또 무속신앙에서 무당들이
그 사당에 모시는 신 중에 하나가 돼서 흔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항상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런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프리메이슨,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 등 실제 조금 실존했던 어떤 그런 단체에 살을 붙이고 신화가 붙으면서 또 하나의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시중에 쫙 퍼지면서 야 송충이 저기 솔잎에 조선의 이씨가 왕이 된다. 어제 막 왕궁에서 그런 일이 났대더라. 막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더 크게 민간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확대 해석되고 하면서 그런 음모론들의 전성시대가 20세기 말부터 지금까지 전파가 되고 있죠. 어쨌든 세계 최고 국가의 세계 최고 권력자가 된 트럼프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뒤에서 더 큰 힘으로 움직이고 있는 금융 세력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고작 해봐야자 4년제 임기를 가진 이런 대통령이라는 공무직보다는 그 세력들이 더 큰 기득권을 쥐고 있다는 것은 트럼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자신의 임기 기간 동안 최대한 그들하고 척을 지려고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가 일기 때도 유대인들의 모국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친화 정책을 편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하고 싶어하는 정책들은 사실상 금융 세력들이 쥐고 있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무한 파워의 인피니티 스톤과 같은 달러 기축 체제에서는 서로 간에 상당한 관점 차이와 이견이 있습니다. 양쪽 다 달러라는 기축통화 체제를 계속 가져가야 되고 그거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은 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정반대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번 트럼프 2기 정부를 위한 이번 대선에서는 트럼프는 월가 금융 세력들의 눈치를 보는 수많은 경제인과 기업인들이 이번 2기 때는 트럼프 선거운동하는 캠프에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 처해 있었는데 그걸 금년 5월부터 손을 내밀고 구해줬던 게 누굽니까? 암호화폐 업계였습니다. 큰 힘이 됐죠. 그리고 하반기 9월 넘어서는 일론 머스크가 붙었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지금 가슴에 사무쳤죠. 백성들, 국민들이야 자기를 지지하는 애들이 있다고 하는데 가장 큰 세력이 되고 미국을 시려웠던 미국을 뒤에서 가장 큰 힘을 갖는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한테 2기 이번 대선 운동할 때는 눈길 한번 안 줬단 말이에요. 끝까지 정말 얄미웠죠. 근데 새롭게 그 세력에 반하는 그 기존 세력하고 정반대 진영에 있는 암호화폐 세력. 왜? 민간 암호화폐가 될수록 기존의 달러 체제는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세력들은 민간의 암호화폐를 정책적으로 죽이려고 맘먹고 있었는데 민간의 암호화폐 세력들이 트럼프한테 와서 붙었죠. 신흥 부자들이. 그리고 나중에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만에 하나 트럼프가 되면은 앞으로도 지금 점점 시간이 갈수록 테슬라가 예전만큼 좋은 시대는 아닌데 트럼프가 되는 순간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고 간을 보다가 특유의 그 사업적 본능으로 트럼프한테 올인 배팅을 하죠. 그래서 그 두 암호화폐와 테슬라에 대해서는 당선되고 지금까지 3주 동안 트럼프가 이쁘다 최고다 그렇게 감사함을 표시했고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가 제일 날라갔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도 굉장히 많이 날라갔다가 테슬라는 먼저 지금 이번 주부터 시들해지고 있는 양상이죠. 이렇게 어렵게 승리를 거머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재무장관 인선에 특히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안에서 가장 큰 경제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자신의 2기 정부에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재무부에 자신만의 뜻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를 제일로 앉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 금융세력하고 마찰을 빚게 될 경우에 그 거센 역풍 역시도 굉장히 힘들겠죠. 4년 내내. 그래서 자신도 내심 그것은 피하고 싶은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2년 3년 동안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이번 기축통화의 마스터 플랜을 시행하는데 미국 안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뤘던 세 사람이 있었죠. 세력들의 뜻과 같이 움직이면서 가장 큰 파워를 발휘했던 사람. 그게 바로 바이든 대통령과 그 다음에 연준의
파월 의장과 마지막으로 옐런 재무장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2기 때 제일 공들이는 게 뭐냐?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있어요. 바이든처럼.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 자기 말을 들어야 돼요. 그 3인방 중에 3인방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월, 자기 말 안 듣는 파월, 세력의 편인 파월은 어떻게 내치고 자기 말을 듣는 연준 의장을 앉힐 거냐 고민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재무장관. 재무장관에 대통령과 연준 의장과 재무부 장관 셋이 뭉쳐야 되거든요. 재무장관에 자기 사람을 앉혀야 되는데 또 이 재무장관이 월각 금융 세력들하고 얼마나 마찰이 있을 것이냐 그거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실 금년 트럼프 선거 캠프 시절부터 금년 초부터 이미 트럼프 캠프 안에서는 다음번 재무장관에 적합한 내정자로 점찍고 있는 인물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센트입니다. 베센트. 베센트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맞다. 그 전부터 월가에서 자기만의 금융회사를 헤지펀드를 가지고 월가에 많은 인맥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 사람들 다 알아요. 그리고 평판도 좋아요. 그 안에서. 베센트 월가에서도 한 자리를 하고 있고 금융세력의 핵심에 굉장히 많이 어느 정도 손이 닿아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원래는 트럼프 편이 아니었어요. 월가에서 얘기하는 어떤 민주당 진영에서 얘기하는 요런 경제 정책이 맞다 하는데 조금씩 해가 가면서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보수 쪽으로 오면서 내가 보니까 트럼프가 하겠다는 말도 트럼프를 그렇게 나쁘게 볼 게 아니야. 이 사람이 관세 정책하고 뭐 하겠다 하는 거 가만 보면 우리가 막 병적으로 월가 이쪽에서는 막 난리를 치는데 내가 보니까 이것도 괜찮아. 나름 다 일리가 있어 하면서 트럼프 쪽을 굉장히 옹호해주기 시작하고 금년부터는 아예 이제 트럼프한테 찰싹 붙어갖고 안에서 선거 캠프에서 제일 높은 자리 한 자리 하면서 트럼프의 모든 게 다 맞다고 밀어주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얘는 나중에 재무장관 갑니다. 왜? 내가 하자는 대로 경제정책 토달지 않고 다 하지만 동시에 월가 금융세력하고도 손이 많이 닿아 있어. 평판도 있어. 예전 뭐 워렌 버핏이나 사실은 제이미 다이먼이 오면 최고겠지만 제이미 다이먼이 올 사람이 아니죠 지금. 그래서 베센트를 내정하고 있었고 베센트가 또 트럼프가 뭐라고 하면 맞습니다 하면서 맞아요. 지금 연준의 파월 그놈 마음에 안 들죠? 그놈 자르고 뭐 어떻게 그림자 그 연준 의장을 앉히던지 해갖고 차기 정부에서는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 연준 의장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해봅시다. 그런 얘기까지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11월 5일날 대선에 딱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베센트가 갑자기 월가에 한번 불려갔다 오죠. 불려갔다 오더니 거기서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인터뷰하면서 연준 의장을 새로 뭐 그림자 의장을 앉히고 이런 거는 이제 와 생각해보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가능한 일 같지도 않습니다 하면서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되죠. 그래서 그때 제가 요거는 월가 금융세력한테 압력을 받은 것이다. 틀림없이. 너 트럼프 밑에서 정말 하잔 대로 하면은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사업체나 모든 커리어가 이 월가 안에 금융세력 안에 우리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하고 완전히 척지고 니네 뭐 힘들 텐데 그럴 자신 있어? 압력을 좀 받았다고 보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원래 베센트가 재무장관직이었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그 인터뷰가 나온 이후로 다른 후보들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번 주까지 재무장관 인선은 갑자기 다른 인선들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2주 동안 갑자기 수많은 다른 후보자가 나오면서 표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센트 외에 뭐 러트닉이 나오고 라이트하이저, 해거닉, 뭐 러시 전 연준이사, 뭐 억만장자 어마어마한 지금 뭐 사람들이 나오고요. 한때 이제 예전 연준 이사였던 얘는 어떠냐 또 친구 아빠한테 추천받아가지고 막 얘가 이제 새로운 재무장관이 된단다 막 월가에서 이런 찌라시가 막 돌기도 하고 했어요. 그 와중에 이제 파월은 네가 뭐 우리 연준 의장하고 부의장을 갈아치우겠다고 해볼 테면 해보던가 선전포고를 당당히 트럼프한테 했고 연준 부의장도 트럼프 네가 나가라고 해도 나도 안 나간다.
또 이렇게 지금 첨예하게 치닫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기축통화 시스템을 사실은 이 장대하고 아주 길게 오랫동안 몇십 년, 몇백 년 이렇게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려는 게 금융기득권 세력이고, 그래야 지금처럼 그 몇십 년 동안 그동안 근본유제를 버리고 전 세계 경제의 지배자가 돼서 지구를 사실상 통일하고 지구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가장 최상의 기득권 계층이 자기들이 되었는데, 이 꿀 빨아먹는 자리를 어떻게 포기하고 싶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복잡, 다단하게, 정밀하게 아주 큰 거시적 시각에서 움직이는 게 금융의 기득권 세력인데, 트럼프는 그와 달리 당장 눈앞의 이익 달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어떻게 보면 국가 리더라기보다는 개인 사업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트럼프의 개인 성적만 살펴봐도 자신의 어떤 가치를 어떤 식으로 두냐면,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아래 굴복시키고 자기가 하자는 대로 주인공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안심하고 확신하게 되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성향이 있긴 하지만 독단적인 그 내면에는 굉장히 여린 자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 게 사실은 자기 방어를 위한 공격적인 태도로 나오는 건데, 이런 성향들도 사실은 기존 금융 세력이 트럼프랑 손잡고 같이 가기에는 달가워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요즘 트럼프가 하도 나대니까 독일에 얼마 전에 아주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독일 내부에서 무려 80% 이상의 지지율을 받아서 역대로 가장 지지를 많이 받았던 메르켈 전 여성 총리가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죠. 유럽하고 뭐 관세 전쟁 또 한다 막 그런 얘기 나오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재임 시절에 트럼프하고 몇 번 만나면서 인간을 겪어봤는데, 조용하게 지내다가 얼마나 맺힌 게 많았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는 국가 리더가 아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눈으로 판단한다, 세계 종달을 규정을 하면서, 특정 지역의 개발 허가를 받을 기회는 단 한 번뿐이고 자신이 그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경쟁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눈앞에 있는 이익부터 하나하나 따먹는 게 최고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것이 트럼프의 사고방식이더라. 내가 전에 보니까. 트럼프가 보는 세상에서는 모든 국가는 다 경쟁관계이고, 한 나라의 성공은 다른 나라의 실패를 의미한다. 자기 거 10원 한 장도 손에 안 보려고 한다. 그래서 협력을 통해서 공동 번영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통하지가 않는 인물이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유럽이 앞으로 무역 논의를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성격이 그런 놈이니까 미리미리 반격을 준비해라. 살라면 끌려다니지 말고, 이런 조언을 하려고 나섰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 2주 동안 재무장관 자리에 여러 인사들이 물망에 올랐고요. 또 트럼프가 시간을 들여갖고 모든 후보들을 일일이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선택은 돌고 돌아서 베센트로 다시 결정이 났습니다. 그 2주 동안 차기 정권의 가장 큰 권력자인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서 뉴스에서 보면 기존 트럼프 세력인 앱스타인 파벌하고, 거기에서 이제 자신의 파벌, 사람을 하나하나 자기 사람들을 앉혀가지고 새로이 파벌이 돼서 영향력을 넓히고 싶어하는, 누구? 일론 머스크죠. 화려하지만 매일 막 언론에 나오는 거면 트럼프하고 제일 가깝고 힘 있는 사람같이 막 나오니까 화려하지만, 사실상은 그 정치판에서 아무 파벌이 없는 신인이죠. 루키입니다. 그래서 그 둘 파벌 사이에 어설픈 신경전들이 막 있었다, 그런 뉴스도 나왔죠. 하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론이 재무장관 자리에 베센트는 뻔한 사람이다. 기존의 월가 금융세력하고 연결된 뻔한 사람이고, 뻔한 사람이 재무장관 자리에 와봤자 뻔하고 아무런 개혁도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러트닉, 내가 믿는 러트닉이 재무장관이 돼야 된다. 막 SNS다 그런 얘기 퍼뜨렸었죠. 근데 일론이 밀던 러스크는 재무장관은 못 되고 대신 그 밑에 급인 상무장관으로 낙마했고요. 반대 파벌인, 원래 트럼프 옆에 죽으나 사나, 트럼프가 전 세계에 욕먹고 일기 끝나고 재하로 물러났을 때도 끝까지 트럼프를 우리 형님 하면서 챙겨줬던 기존의 그 트럼프하고 가장 오래된 사이인 앱스타인 세력이 밀던 베센트가 결국은 재무장관으로 인선이 돼서
뉴스에서는 표면적으로 뭐 이것이 파벌 싸움에서 양쪽에서 서로 막 트럼프한테 이 사람이 낫습니다. 이 사람이 낫습니다. 서로 조언을 했는데 트럼프가 앱스타인 세력 이쪽 파벌에 손을 들어주고 이쪽 귀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그냥 트럼프 혼자서 옆에서 아무리 누가 뭐라 떠들어도 트럼프가 혼자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소 트럼프의 성정과 또 과거에 어땠나 전력을 돌아볼 때 양쪽 파벌의 얘기를 듣고 내 충신들이 이렇게 영의정 우의정이 나와서 이 사람이 낫다 저 사람이 낫다 얘기를 해주는 그래서 거기서 고민한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내가 다 일일이 보고 내 마음에 맞게 결정하겠다 하고 그 결정 내린 겁니다. 결국 트럼프가 베센트를 다시 선택한 것은요. 자신의 관세 정책, 무역 정책, 그리고 앞으로의 재정 정책하고 더불어서 금리하고 통화 정책 결정권까지도 지금 연준에게서 뺏어오고 싶어 하고 있죠. 근데 그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자기 맘처럼 수족처럼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동시에 월가 금융계 내에 많은 인맥과 영향력을 가지고서 그 중간에서 자신과 금융 기득권 세력들 간의 평화로운 중재자 역할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끝까지 트럼프는 원했던 것이고요. 그나마 다른 인사들처럼 베센트는 다른 인사들과 달리 즉 다른 인사들, 자기 지금 밑에 충성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신의 정책을 외부에서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자신의 홍위병과 광신도처럼 충성심과 신앙심을 가지고 우직하게 다 밀고 나갈 그런 사람들만 다 지금 앉혔는데 재무장관 자리에는 그런 면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기존의 금융세력과 얼마나 접점이 있냐.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그들의 반발을 부드럽게 중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자. 그거를 굉장히 원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인터뷰하고 면접 보고 해고하고도 결국은 딱 그런 면에서 마음에 차는 사람은 그래도 베센트밖에 없네 하고 다시 베센트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사들과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비교되는 인사입니다. 왜? 지난 2주, 3주간 트럼프가 쫙 뽑은 사람들 보면요. 밖에서 누가 뭐라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오직 우리 트럼프 교주님 하면서 트럼프가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맞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하고 다 따라올 애들만 다 앉혔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재무장관 자리에는 조금 그런 게 충성도가 떨어지고 자기하고 조금 결이 다를 수도 물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지만 얼마 전에 갑자기 파월 대신에 그림자 의장을 앉히는 거는 나도 한때 그런 주장인데 지금 보니까 조금 아닌 것 같고 또 트럼프가 막 관세 정책 말하는 거 맞기는 한데 그걸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트럼프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실제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베센트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기한테 그런 다른 인사들처럼 완전 골수 충성파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재무장관 자리에 그런 베센트를 뽑은 거는 그나마 다른 후보들보다 베센트가 월가에서 많은 사람들과 친분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월가의 핵심 금융 세력들과 선이 닿아서 말이 통하는 인물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걸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상 무서울 게 없는 트럼프도 지금 월가 금융 세력들의 역풍만은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센트 장관이 베센트가 재무장관으로 결국 지명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나서 야 트럼프 정권이 막 막무가내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베센트가 조금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부드럽게 중재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한없이 올라가던 달러가 그때부터 주춤해지고 한없이 올라가던 미국 국채 금리도 그때부터 조금 감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우려의 기사들도 나왔죠. 가만 보니까 베센트는 약간 중간에서 유화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이게 미국 재계에서는 좋아할 일이긴 하지만 트럼프 안에서 트럼프 충성파들이 트럼프 뜻대로 밀고 가겠다는 애들하고는 결이 좀 달라서 그 안에서 특히 러트닉, 일론 머스크가 밀던 러트닉 상무장관하고는 서로 좀 엇박자가 나지 않겠냐. 그래서 조금 서로 간에 좀 티격태격 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살짝
나오고도 있다고 해요. 트럼프가 얼마나 재무장관 자리에서 자기의 뜻과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이기보다는 월가 금융 세력들하고 어떤 접점이 있으면서 중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정말로 절실히 원했는가는 이 기사를 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베센트의 출신 성향에 문제가 됐죠. 원래 베센트는 2015년 당시에 트럼프 일기 대선 때 트럼프를 지원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에 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지지하던 민주당 사람이었어요. 중간에 이쪽으로 돌아선 거죠. 그리고 조지 소로스의 펀드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91년도인가 입사해가지고. 조지 소로스는 대표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이죠. 적군이었다 이겁니다. 한때는. 그리고 겉으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맞다 하지만 예전 인터뷰들 보면 그래도 자유무역주의에 맞춰서 어느 정도 조금 유동성 있게 유도리 있게 관세 정책을 추진해야지 그런 식의 말들도 여기저기서 하고 다녔다. 사실 그래서 재계하고 월가 금융 세력들이 베센트를 좋아하는 거죠 지금. 트럼프의 저 말도 안 되는 막무가내식 정책을 중간에서 조언을 잘 해주고 조금 부드럽게 우리 금쪽이를 잘 교육을 하면서 순화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좀 하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이런 사람을 굳이 그 자리에 앉힌 거는 그만큼 월가 금융 세력들하고 척을 지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자, 재무부 장관에 지명된 스콧 베센트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트럼프 이념으로의 전향이 늦었던 인물이다. 그는 2000년 대선에서는 민주당 엘 고어 후보를 지원했었고 또 힐러리를 지원했었고 또 민주당의 큰손인 조지 소로스 펀드의 최고 투자 책임자로 일한 전력도 있다. 또 베센트라는 사람 자체가 트럼프와 트럼프를 밀어주는 극우 보수 집단 기독교 민족주의 복음주의에 근거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성과 결혼한 동성애자이고 이 사람 자체가 동성애자입니다. 동성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자녀도 있어요. 자녀는 대리모를 통해서 낳아가지고 2명의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민주당적인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세력들 안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인물이고 트럼프 자체도 내가 하잔 대로 따라올 인물 얼마든지 간을 배받게 내놓고 트럼프 형님이 하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재무장관 자리 하고 싶다고 다 손들고 있는데 굳이 얘를 선택을 했다라는 거는 지금 월가 금융 세력과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인물을 필요로 하고 그만큼 트럼프도 사실은 월가 금융 세력들, 기존의 금융 세력들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최우요크입니다.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국제정세와 그에 따른 자산시장의 흐름, 증시, 국채, 환율, 금리, 원자재, 금, 은시장 등의 진짜 동향과 디테일한 모습들을 매 시간과 상황에 따라 저와 같이 좀 더 자세하게 짚어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베센트가 그런 걸 해주겠지 하는 효과가 하루밖에 안 갔죠. 어제까지. 즉 평소에 관세라는 거는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협상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는 절대 발사되지 않을 총과 같은 것이고 그것보다는 나는 기업들의 감세 정책 등을 활용해서 3 정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GDP 성장을 3%를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미국의 재정 적자를 지금 6%가 넘는데 GDP의 6%가 넘는 수준인데 3% 이내로 끌어내리고 또 어떻게 해서 3 정책으로
성장을 이끌겠다 뭐 자기 그 비전을 얘기하더라고요. 베센트 씨가. 그래서 경제 성장에 더 집중하겠다 이런 말 하는데 이 베센트 효과가 미국 자산시장에서 하루를 넘기지 못했죠. 어제. 또 사실 베센트가 당선 재무장관이 됐다는 그날도 그 당일날에도 그 효과가 몇 시간 못 갔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베센트를 차기 재무장관으로 지명하자마자 트럼프가 바로 그 다음날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스스로의 독단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아메리카에 있는 세 나라죠. 이 세 나라끼리 우리 같은 북아메리카 땅에 있는 인접한 세 나라끼리는 서로 간에 물건 수입하고 할 때 어떤 관세 같은 거 서로 우호적으로 최대한 서로 도움되게 그런 거 굉장히 큰 관세 때리지 말고 서로 도와주자 해갖고 맞아 그 자기들끼리 맺었던 조약이 있어요. 북미 자유무역 협정인가 그거죠. 그걸 누가 맺었냐? 트럼프가 주도가 돼서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이렇게 합시다 우리 서로 장사하기 좋게 그래갖고 같이 맺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와서 트럼프가 그거 잘못됐어. 다 뒤집어 엎어 없던 일로 해. 어제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쪽에 있는 캐나다든 남쪽에 있는 멕시코든 미국으로 물건 들어올 때는 무조건 관세 25% 때리겠어. 갑자기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엄포를 놓는 건지 으름장인지 모르지만 일단 갑자기 어제 그렇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시장이 뭔가 하나 깨달은 거죠. 뭐죠? 예, 오늘의 제목. 누가 진짜 보스냐? Who is the boss? 그렇죠? 재무장관 베센트를 그런 유화적인 인물로 앉혀가지고 뭔가 좀 트럼프도 재계 금융계가 원하는 방향대로 같이 맞춰갈 의향이 있는 것처럼 그런 희망을 줬지만 바로 하루 만에 나 앞으로 취임하는 날부터 바로 행정서명 1호 서명이 뭐냐?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내가 굉장히 그걸 맺고 일기 내내 자기가 그걸 엄청나게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끝내주는 아이디어를 만들었고 북미 자유무역 협정 조약을 만들었고 거기에 캐나다하고 멕시코로 가입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맨날 그거 선전하던 사람이에요. 자기만의 엄청난 치적이라고 트럼프가. 근데 이제는 그거를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자기 입으로 다 뒤집어 엎고 취임하는 날부터 없던 일로 하고 오히려 관세를 25%씩 다 매기겠다. 그렇게 지금 엄포를 놓은 거죠. 근데 이런 정책들이 그 전날 재무장관으로 지명했던 베센트는 트럼프가 관세를 뭐 이러저러 하는 건 말로만 그러는 거고 나는 그거보다는 기업인들한테 좋게 관세가 아니라 세금을 감면해주는 감세 정책을 더 우선순위로 두고 추진하겠다. 그렇게 딱 저를 지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언론하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다음날 트럼프가 저런 얘기를 꺼냈던 건 뭐겠습니까? 재무장관하고 한마디 상의도 안 했다는 거죠. 자기가 지명해놓고 그 다음날 재무장관 후보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제가 봤을 때는 논의도 안 했고 갑자기 재무장관님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뭐 당장 뭐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취임 당일부터 관세 25% 때린다는 건데 이러면은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을 가장 많이 어디를 거쳐서 오냐?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거쳐서 오는데 특히 자동차 부품 같은 거 그러면 당장 막 미국에 막 그 수입 가격이 다 올라가고 막 기업들 힘든 거 아닙니까? 아니 재무장관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나도 오늘 기사 보고 알았어요. 나한테는 한마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하루 만에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 대통령인지 깜빡했구나. 트럼프지. 트럼프는 옆에서 누구하고 상의하고 알아보고 하는 거 아니죠. 결론은 항상 답정 넣고 자기가 모든 걸 독단으로 결정하고 밑에 애들은 알아서 그거 추진해 하는 거죠. 결국 이것은 베센트라는 사람이 아무리 그 중에서 트럼프 옆에 있는 트럼프 사단의 인물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로 유화적이고 유연적이고 사람들하고 말이 통하고 그런 사람으로서 재무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트럼프 2기 정부는 결국 그의 1기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중요 정책에 있어서는 누가 결정하냐? 누구 뭐 말 듣고 협의하고 토의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결국 트럼프 1인 정부
1인 독재 체제와 다름없이 똑같이 가게 될 것이라는 낌새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벤트였다고 봅니다. 자, 재밌는 건 그 와중에 이 빌 에크먼이 또 나왔다는 거죠. 참 재밌습니다. 빌 에크먼은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제 블로그에서 2022년 3월쯤이었던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때 이제 딱 터뜨리고 서방이 딱 붙었을 때 얘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냥 전쟁이 아니고 이걸 이용해서 전 세계의 달러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이 전쟁을 이용해서 전 세계 자산 시장에도 충격을 주려는 모습이구나 하고 그 낌새를 제가 블로그에 항상 얘기했던 그거를 이 사람도 눈치채고 그때 언론에 나와서 비슷한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미국 나스닥에 이제부터 쇼칩니다 하고 4월인가 3월인가 나와서 얘기 떠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세력한테 바로 표적이 됩니다. 그때 제가 블로그에 자세히 기록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일주일 만에 전향을 해요. 그래서 그런 소리 쏙 내가 잘못 알았다. 쏙 집어넣고 미국 시장이나 전 세계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다. 나는 앞으로 그동안에 코로나 때도 쇼배팅을 해가서 큰 돈을 벌어서 시장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막 CNBC 블룸버그 인터뷰하러 스타가 돼가지고 코로나가 스타가 돼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불려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나는 다시는 뭐 워렌 버핏처럼 미국 주식에 숏을 치지 않겠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고 선언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금융 세력 옆에 찰싹 붙어가지고 모든 파월이나 연준이나 바이든이나 옐런 누님의 어떤 정책에 그때마다 이게 맞다, 이게 정답이다. 정말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비 빌어가면서 온갖 아부를 다 해갖고 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월가에서 굉장히 띄워주게 되고 이 사람을 굉장히 미화시키고 치적을 막 굉장히 막 높게 평가해주면서 지난 2년 동안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알 정도로 월가의 어떤 대단한 1티어급 전문가의 수준으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세력에 대한 아부가 극에 달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민간인들을 막 학살할 때 전 세계 대학생들이 참지 못하고 일어났었죠. 서구에서. 그러면서 각 뭐 하버드나 MIT나 그 뭐 아이비리그 그전 쪽에 유수한 그 대학교의 총장들도 소극적이지만 자기들 어떤 시국 선언같이 하면서 유대 금융 세력들한테 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이 헤지펀드 수장인 이놈이 언론 한가운데 나와가지고 그런 놈들은 다 대학생들 블랙리스트 만들어라. 그래서 월가하고 투자 이런 데 앞으로 저기 금융가에 월스트리트에 앞으로 이력서 내밀어도 걔네들은 절대 뽑아주지도 말아라. 이 동덕여대 같은 놈들.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아부로 해서 한 자리 찾아먹던 사람인데 그래서 뭐 좋은 정보도 많이 받고 했었어요. 실제로 돈이 되는 좋은 정보도.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해서 왜? 걔네들은 우리한테 펜타닐 마약이 들어오는 경로이다. 그리고 불법 이민자가 들어오는 경로이다. 그 모든 게 다 지금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제대로 단속을 안 한 탓이다. 그러니까 관세 니네는 25% 우리한테 피해를 줬으니까 그게 싫으면 어떻게? 나 취임할 때까지 이민자들 우리가 안 막아도 니네 쪽에서 못 넘어가게 얼만큼 붙잡아 놓는다고 뭐 정책을 내놓거나 아니면 펜타닐이 지금 마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니네 쪽에서 다 국경에서 잡거나 아니면은 펜타닐을 생산하는 중국에 대해서 니네들도 같이 우리하고 싸우거나 뭔가 지금 행동하라고 일부러 압박을 넣는 거죠, 트럼프가. 근데 이 와중에서 서로 간의 관세 무역 전쟁을 촉발하게 되고 기업들 더 힘들어지고 재계 금융계도 좋아할 일은 아니죠. 하지만 저 발표가 있던 날 에크먼이 바로 자기의 트위터 계정 X에다가 이런 말을 씁니다. 멕시코와 캐나다가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중단한다면 그때는 25% 관세를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하더라도 철폐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트럼프 형님이 관세를 무기로 미국의 가장 이익이 되는 경제적, 정치적 결과를 달성해가지고 우리 미국 우선 정책을 이행하려는 거다. 얼마나 똑똑하신 분이냐. 이것은
실제 취임하기 전부터 외교 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칭찬을 막 늘어놓습니다. 바로 그냥 또 기존 금융 세력에서 권력의 중심이 트럼프한테 넘어가니까 이제는 또 그동안 바이든과 연준과 옐런 재무장관님 편에서 이스라엘 편에서 유대인 편에서 할 걸 다 했던 애인데 이제는 또 뒤늦었지만 일론 머스크가 사실 제일 먼저 앞서갔지만 뒤늦게라도 얘도 바로 나와가지고 트럼프가 최고네요. 지금 또 나도 좀 봐주세요. 또 한 자리 하려고. 우리도 이번 정권에서 대통령 되고 나서 뒤늦게 그런 사람들 초반에 좀 몇 명 있었죠. 끝까지 자기도 한 자리 봐주고 어떻게 좀 한 자리 하려고 굉장히 몇 명이 노력했는데 끝까지 선출이 안 된 좀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실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미 일기 정부 시절에 적나라하게 판명이 전 세계에 됐고요. 비록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베센트가 지금 1기 때보다도 사실 트럼프 지금 2기 때 지금 장관으로 뽑아놓은 사람들 보면 1기 때보다 지금 더 안하무인으로 완전 독단적인 정권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죠. 이번에는 완전 골수파들만 다 뽑아놨으니까요. 그래서 그 트럼프 사단 안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비교적 제정신을 가진 어른의 역할을 해줄 걸 기대를 하고 또 트럼프 정권에 대해서 앞으로 트럼프 혼자 그 극우파들의 지지만 받는 트럼프 정권이 나가면서 다른 모든 국민 계층과 모든 문화, 금융, 경제 세력들은 그걸 다 싫어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트럼프 당선됐다고 하니까 야 4년 동안 크루즈 저기 4년 동안 전세 계약해갖고 4년 동안 전 세계를 나 미국 땅 떠나 있을랜다. 돌다가 트럼프 임기 끝나면 돌아와야겠다 하는 사람이 지금 문의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막 돈 있는 사람들이 유럽으로 차라리 이민가 살겠다 뭐 문의도 많다고 그러죠 실제. 그 콘크리트 지지층 소수의 지지층만의 입맛대로만 가려는 모습이 벌써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들 우려하고 걱정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베센트는 비교적 말이 통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뭔가를 해주겠지 하지만 가만 보니까 그 전체 트럼프 사단에서 베센트 한 명 있다고 해서 얼마나 그 사람이 그거를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죠? 결국 그리고 또 어제 관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발표에서 나온 것처럼 그 전날 재무장관 지명해놓고 재무장관 그런 식으로 인터뷰했는데 그 다음날 트럼프는 지하고 싶은 대로 또 이런 발표 그냥 독단으로 내려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모든 일에서 최종 결정권자는 오직 누구다? 한 명의 독재자뿐이고 그게 트럼프다. 트럼프 마음대로다. 가만 돌아보면 일기 때도 그는 아무리 자신하고 가장 가까운 측근이라고 해도 그들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충원하고 조언하면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바꾼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히려 대판 싸우고 평생 원수가 돼갖고 헤어졌죠. 일기 정부에서 원래는 그의 최측근이었던 많은 보좌진들이 나중에는 모두 그에게서 등을 돌려서 원수가 되고 책도 막 출간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의 옆에 남아있었던 골수파들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 사람들이 고맙겠죠. 맨날 저기 어디 식당 가가지고 정말 폭탄주 돌려갖고 먹으면서 같이 이렇게 맨날 다독이고 싶겠죠. 그 골수파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그 근간에 깔려있는 게 미국의 기독교적 민족 복음주의에 얽힌 트럼프의 어떤 그런 신화, 교리를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광신도적인 홍위병 집단들이고 그게 이번에 실제 이제 미국의 그 복음주의 민족, 기독교 민족주의 그 대표적인 게 팍스 뉴스 앵커, 진행자 앵커였던 사람도 온몸에 그런 문신이 있고 그런 과거 전력이 있죠. 그것을 이번에 미국 교회 사회에서 엄청나게 밀어줬고 그런 미국의 침례교나 그런 데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한인사회 사람들도 그래서 가만 보니까 무슨 막 동성애자들이 막 캘리포니아에서 판치고 우리 아이들의 성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건 다 교회에서 나쁘다고 하는 건데 트럼프는 교회에서는 이런 걸 다 하느님의 교리를 제대로 만들어줄 사람이 트럼프다라고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정말 그렇군요 하고 다들 우리나라 한인들도 트럼프를 굉장히 이번에 많이 찍었다고 하죠. 이 정치계에서도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결국 모든 결정을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만 하는 세력들입니다.
트럼프가 하는 게 다 맞고 무조건 다 부정선거고 그런 거죠. 이런 집단 안에서 근데 베센트가 아무리 재무장관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얼마나 뭘 할 수 있겠냐. 앞으로도 상당히 제한적이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걸로 앞으로의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좌충우돌 우당탕탕 나갈지가 이미 조금 그 선제적인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누가 진짜 보스냐 대충 나오고 있죠. 그동안 대선이 확정되고 나서 선거가 아직 사실은 뭐 이제 공식적으로 확정은 아니죠. 12월 달에 선거인단 투표도 남아있고 하지만 사실상 압승으로서 확정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트럼프가 제가 볼 때는 지난 3주 동안은 자기들 트럼프 인수위에서 차기 행정부 인사들 거의 다 안 쳤거든요. 이제 이번 주까지 다 안 친 거예요. 다 안 치고 자기 골수파로 트럼프 사단을 딱 꾸며놓고 일기 때보다 더 튼튼하게 꾸며놓고 그리고 특히 그동안 자기한테 그렇게 힘을 많이 실어줬던 그 골수파들 고맙다 이 자식들아 오늘 또 저기 가가지고 또 UFC 경기도 보러 가고 야 일로 너 일로 와봐 얘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앤데 내 진짜 사이좋게 지내라 친하게 지내라 형님 동생 하면서 말이야 자기 그 골수파 그 세력들한테 얘기를 하고 너 저기 로켓 발사 내일 그 같이 보러 갈까? 야 이번에도 젓가락으로 잡지? 걱정 마세요. 이번에도 보여드릴게. 그래 하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시간이 끝났어요. 인선이 끝났습니다. 지난 3주까지 대충 이제부터는 이제 그동안은 이쁘다 오냐 다 받아주면서 잘했다 이 내 동생들아 하면서 챙겨줬지만 이제부터는 트럼프 일기 때처럼 이제 정말로 다시 한번 또 트럼프 혼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제일 신경 쓰이는 건 아무리 자기 잘난 맛에 정권으로 칼을 휘둘러도 트럼프 역시 제일 신경 쓰고 무서워하는 거는 기존 미국 전체를 사실상 뒤에서 그림자에서 지배하는 기존 기득권 금융 세력이죠. 달러라는 기축통화에.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는 서로 기축통화 달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가지고 합칠래야 합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나마 그 접점으로서 그래도 조금 금융 세력들도 자기 뜻대로 이렇게 좀 트럼프도 사실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줄 사람을 원했기 때문에 베센트라는 인물을 비록 지금 트럼프를 미는 극우 어떤 그 보수 세력에서는 제일 싫어할 만한 인물이고 예전에 이 사람 민주당 지지했던 사람이고 조지 소로스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동성애자이고 더구나 말도 안 되는 아주 저기 뭐 사탄의 막 그걸로 보이는데도 그래도 얘밖에 없다고 트럼프가 재무장관을 그 사람을 안 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원래 재벌은 개를 못 준다고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죠. 재무장관 지명하고 하루 만에 지 하고 싶은 대로 뭔가 이번에 또 나왔다. 이런 모습입니다. 2부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잘 해나가고 있는가,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앞으로 펀더멘탈은 어떨 것인가 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런 와중에 제일 지금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는, 기대를 받고 있는 암호화폐가 엄청나게 떴지만 여기서 더 뜰까 지금 다들 난리가 났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암호화폐가 더 떨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열망하는 거에는 또 아까 우리가 영상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신화가 만들어지고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우리 호중이가 말이야 노래만 잘한 게 아니라 학생 때도 그렇게 잘해서 그냥 선생님들한테 이쁨을 받았대요. 다 그런 얘기들 다 생겨야만 자기가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트롯 가수 호중이에 대한 자기의 모든 열정과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있어 보이고 너무 좋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의 금융 세력과 트럼프라는 신사단이 뭔가 지금 맞붙게 되는 모습에서 그런 스토리를 자꾸 만들고 싶은 대중의 어떤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제가 볼 땐 최근 한 달 사이인 것 같은데 어디를 봐도 다 기존 세력과 신세력의 어떤 뉴오드의 뭐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에 기축통화 달러와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간의 기축통화 간의 어떤 변수다 막 이런 얘기 또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흐름들을 그냥 제 나름대로 쭉 짚어온 게 있으니까 이 얘기도 들으시고 저 얘기도 들으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런 게 있다 막 하시는 것보다는 그쪽 얘기 들으시고 저쪽 얘기 들으시고 판단은 각자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까지 해서 또 다음 시간에 2부, 3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